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이 외국계 증권사 글로벌 IB의 네. 이 증권 보고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예. 목표 주가 반토막 리포트가 금호석유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LG화학에 이어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국내 증권사의 시각은 좋아서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IB들은 아예 전조 현상이 보였으면 조금씩 하향 조정하면서 내리면 오케이 그건 좋다 이거야. 네.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반토막을 내버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난번에 LG화학이 그랬다면 어제는 또 금호석유에 대한 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과연 좀 이런 흐름들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마침 LG화학 반토막 났던 리포트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박재영 차장과 얘기를 했었는데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도 마침 또 박재영 차장을 모시고 한번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가능할지도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그 부분 이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이 금호석유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역시 반토막 냈습니다. 어제 종가가 20만 원대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골자만 봤을 때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025년까지 한 4천억 원 정도 투자 집행을 하면 실적 전망치도 지금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호석유 어제 급락을 했고 JP모건의 이런 리포트 계속 눈길을 가면서 뭐 투자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비단 금호석유만의 걱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석유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걱정거리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설비 증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과잉으로 넘어가는 거 정말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에틸렌이든 프로필렌이든 증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정상화됐을 때 결국에는 공급 과잉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70달러 선 찍었잖아요. 원재료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간밤에 약간 떨어졌습니다만은 69달러 선 역시 70달러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원재료비가 높아가고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다 보니 그 다음 장에서 준비한 NCC든 아니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BPA든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는 피크를 쳤는데 네.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치를 봤을 때 이미 그러면 최고점 쪘다. 이제는 약간은 조정받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수익성 악화되면 석유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소재 업종 전반에 지금 하반기의 관건은 바로 피크아웃입니다. 예. 특히나 금호석유가 이런 이슈에 종종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품목이 조금 많아요. 네. 이 BPA도 있고 이 금호석유를 주가 상승 끌어줬었던 이 라텍스 부분, 네. 이 수술용 장갑, 의료 장갑 이런 부분은 많이 쓰이잖아요. 이쪽에서 최근에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지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너무 극단적인 리포트였다라는 점에서 그 중간에 어느 절충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지금이죠. 팩트들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의견들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다음 이슈 궁금해지네요. 넘어가 보죠. 다음은 만도입니다. 또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만도에서는 이번에 물적 분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를 떼어내서 새롭게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만도가 그것의 지분 100%를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죠. 9월 1일이 분할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제 시간 외에서는 주가 반응이 영 좋지 못했습니다. 6월 들어서만 놓고 봤을 때 5월 말경부터 해서 이 만도의 주가 괜찮았었거든요. 6월에는 한 10% 정도 최종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어제장의 시간 외에서 4.5% 하락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이슈로 인해서 지주사 디카운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일부 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의 의견은 보시죠.
당장 할인 요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당장 그 분할된 자율주행 사업 부분 회사가 상장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수익이 난다면 결국 만도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할로 주가 영향 없을 것이다. 혹여나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한들 과거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하나금융에서는 목표 주가 78,000원 냈고요. 한국투자나 KB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 해석만 살짝 했을 뿐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권가 의견이고요. 어제 이제 한번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급은 어땠나 한번 살펴봤어요. 만도에 대해서 외국인이 6월에 2,100억 원, 기관이 무려 짧은 시간 동안 1조 5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관도 어차피 사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어제도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변동 없다. 뭐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기금에서도 만도 탑 5인가요? 그래서 만도 많이 사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고 요즘에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글로벌 IB에서도 리포트 내긴 하는데 당장의 영향보다는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분명히 또 관심이 많이 갔던 종목이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항공주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LCC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제 주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는 김부겸 총리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 허용하겠다. 뭐 이 얘기도 나왔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행 정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래블 버블 안전지역으로에서는 뭐 여행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영 앵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계속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승률로만 봤을 때도 뭐 이 비슷한 그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TA 항공이야 최근 들어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95%. 예, 근데 네. 이건 좀 번외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수익률만 보더라도 진에어 뭐 70%, 대한항공 50%, 제주항공 역시 50%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모멘텀들 뭐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뭐 당연히 좋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LCC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인 게 네.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정상화가 되더라도 여기 부채 비율이 실적. 평균 1,300%예요. 그리고 진에어가 지금 부채 비율 1,800%, 에어부산 1,750%,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도 한 700에서 800%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사실상 자본 잠식에 떨어졌고 올해 연말에 정부 지원 없으면 여기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엄경화 애널리스트한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회복됐을 때 가장 탄력받을 수 있는 곳이 LCC다라고 말을 하길래 부채 비율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 네.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만약에 여기에 투자할 거면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받았거든요. 네. 야, 그러면 LCC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이 자본 잠식률이 높다라는 게 결국 유증이나 무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죠. 그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걱정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은 밀어주는 이슈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때마침 박재영 차장님 도착하셨고요. 앞서 조금 하기 불편한 내용들부터 네. 이 이슈까지 전부 다 좀 명쾌한 답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방금 전에 박민영 앵커가 워낙 부담을 많이 줘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침 그 LG화학 셀리포트 나왔을 때 네. 워낙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 저희 유튜브 그 영상이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랬나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JP모건이 이번에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야 만약에 이런 전조가 보였으면 조금씩 하향 조정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었어야지. 갑자기 반토막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약간 그렇게 돼버린 일단 꼴이 됐는데 좀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용이야 뭐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거는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전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지수가 또 올라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셀 리포트가 거의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재개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금호석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철강주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뭐 철강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하락하는 이유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뭐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으니까 3분기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조금 둔화된다? 네. 그러면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유가 오르면 뭐 정유는 정제 마진 좋아질 거고 화학은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스프레드가 좀 떨어지면서 그렇죠.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3분기 이후에 수요가 계속 살아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품 수요가 많아지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제품 가격 올릴게요. 그러면 10,000원일 때 10% 버는 거랑 10만 원일 때 10% 버는 거는 같은 10%지만 네. 같은 10%지만 규모 차이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피크여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원가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악재일 수도 있는데 경기가 만약에 피크가 아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네. 경제 재개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3분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3분기가 피크다? 아니면 2022년까지 경기 계속 좋아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도 박스권을 지금 크게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유가가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셀 리포트들이 종종 나올 겁니다.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종 나올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 몰빵해 놓은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분할해서 매수해도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경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보고서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다른 각도로 하나만 더 리스크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석유화학 업종에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빼겠습니다.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일단은 금호석유랑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억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수요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쳐도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증설이 워낙 이제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뭔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 찝찝함을 주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해도 될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경기가 보세요? 살아날 때는 일단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좀 더 그러니까 수요가 멈춰 있을 때 공급 그러니까 뭐 캐파 증설한 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악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예상치 못한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작년에 모르고 있었던 이 수요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수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이제 진짜 개선이 돼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 뭐
우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서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 네. 그런 게 계속 지속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반토막 리포트가 나왔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들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이슈 첫 번째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만도 얘기도 어제 꽤 크게 회자가 됐고 또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 만도 분할 소식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들도 분할을 하는구나. 결국은 이게 알짜배기긴 한데 알짜배기 빼서 뭔가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저는 그냥 LG화학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LG화학 제가 작년에 LG화학 이제 분할 이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 많이 센티멘트가 그냥 무너졌죠. 박살이 났지 그때는. 않습니까? 그때 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투자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뭐 많이 빠졌는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락했다가 외국인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LG화학 주가는 정고점을 뚫었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적 분할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으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똑같다라고 봐요.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만도에서 자율주행 빼면 뭐가 남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자율주행 빼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율주행 그 사업 부분 만도가 갖고 있는 거고 물론 네. 이제 일부는 상장시켜서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도가 지분을 다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뭐 거의 절반 이상은 가져갈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져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 가치는 올라갈 거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LG화학이 뭐 지주회사가 되니까 지주회사 가치를 뭐 반토막 내야 된다라는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도 있었지만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부는 동의하고 왜냐하면 네. 뭐 지주회사는 100% 이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밑에 자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주회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질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만도에라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자율주행 자회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만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부별로 마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분할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LG화학 사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에서 수급 상황 해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수세가 5월부터 또 적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주와 만도까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 자동차와 또 부품 얘기가 나온 김에 SL 얘기 네,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10%를 넘어섰고 지금 12% 수익률인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더 궁금해요.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SL이 좀 덩치가 있는 네. 종목 중에는 SL이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일단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뭐 며칠 만에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며칠 만에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아니죠.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이제 LED 램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가 고가 라인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SL이 현대차의 고가 라인을 그 LED 램프 고가 라인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주목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부품 부족 여기에 수혜를 받는 게 SL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싼 차 안 만들어요. 그렇죠. 비싼 차를 만들면 비싼 차에 들어가는 램프는 SL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가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반도체 부족도 해결이 되고 지금 수요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 수요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출 잘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뒤었잖아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를 조금 더 안고 갈 겁니다. 그러면 부품주들은 그때 납품하지 못했었던 물량 플러스 재고 확충하는 것까지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네. 부품주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완성차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부품주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하반기에는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품주가 더 잘 갈 수 있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SL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그리고 부품주에 대해서 만도 소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그 항공주 중에서 뭐 대한항공이야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LCC는 좋은 상황인데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LCC에 대한 투자 의견은 차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저번에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런 의견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네요. 네. 근데 이것도 시장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일부분이고 재무 리스크 때문에 망하진 않을 거예요.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니까. 그런데 그 정부 지원해 준 것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로 남을 거고 일단은 여행 재개되고 실적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지금 실적 좋고 괜찮은 거 많은데 여기 많이 오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해외 주식 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밈 주식 하시면 됩니다. 네. 클로버헬스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비트코인? 뭐 처음에 이야기 많이 뭐 실체도 없는데 뭐 이게 뭐냐.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나고 이렇게 하면 실체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은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리스크가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특히 저런 재무 리스크. 회사가 한 방에 망해버릴 수 있는 재무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내 돈 지키기 위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주식은 이제 오래 버티면 결국은 올라오는데 최근에 두산중공업처럼 네. 올라오는데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저는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네. 뭐 오래 걸려도 올라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저는 재무 리스크가 있으면 영원히 못 올라올 이제 최악의 경우가 네.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내 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저런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하세요라고 해도 사실 힘든 자리긴 한데 그러면 보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한마디만 좀 이건 해주시죠. 트레이딩의 영역인데요. 이게 뭐 얼마 가면 떨어질 거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고점에서 20% 떨어지면 쳐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는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건 인간의 심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20% 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한다. 아니면 10%부터 뭐 절반씩 쳐낸다든지 뭐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익절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LCC에 대해서 보유자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영스픽은 미국 공급망 강화 전략에 한국의 역할이 커지나? 라고 했는데 좀 어떤 스토리와 전략 준비하신 거예요? 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저께였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강화 전략,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나 이런 공급망이 문제가 되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특히 자동차 네. 산업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이 네 개 품목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좀 칭찬을 받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봐라. 한국이 170조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참 동맹이 되어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눈치 보이는 국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맞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일본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반도체는 일본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중국 견제 때문에 지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손을 잡아도 네. 큰 문제가 없는 게 주요 거래선이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쪽이어서 화웨이를 빼더라도 뭐 지금 밀려오는 주문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에 줄을 서면 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저는 그 이유였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한테 너 미국에 줄 설래, 중국에 줄 설래 이렇게 강요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타격이 더 커요. 네. 그리고 그저께 마이크론이 급락한 이유도 저는 거기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마이크론도 중국에 납품하는 디램 납품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급망 영향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뭐 4개를 한번 좀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에요. 중국이 안 사주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아요. 자기네 것만 쓰고 그러면 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미국에 줄 서도 큰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히토류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큰 영향은 없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요 문제를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또 SK 하이닉스 제품 불량설도 엊그저께 있었죠. 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불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제품에 불과하다까지는 나왔는데 있긴 규모도 있었나 너무 봐요. 크게 네. 이제 과도하게 오버가 됐죠. 오버가 됐다라고 했는데 요새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 열흘 정도 야근을 하면 네. 괜찮은데 네. 한 6개월 정도 야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골쳐. 그렇죠. 네.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불량이 나는 것도 지금 계속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대만의 업체, 이제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한 30% 6월 달에 줄여야 된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가 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빵 터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장 쉬지 못하고 돌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 있으면 나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잦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거 믿고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주가를 억누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서 지금은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반도체 쪽에.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기대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의 실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지금 흐름상으로 그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주셨는데 뭔가 좀 더 직접적인 결론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으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합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이제 약간 계속 희망 고문식으로 하반기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데 디램 가격 같은 거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올 만한 상승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상반기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실적이 나온 뒤에 접근을 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봐요. 네.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수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뭐 2년 3년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본다면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넘기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비중 조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실적 3분기에 더 좋아질 거야, 뭐 가격 오를 거야. 정말 좋은 전망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그 희망 고문으로 상반기 이렇게 보냈었고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때는 또 결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